안녕하세요. 이세무사입니다. 수요 공급의 법칙 계속하겠습니다. 자, 앞부분에서는 수요의 법칙, 공급의 법칙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수요는 가격이 올라갈수록 수요량이 줄어들죠. 공급은 가격이 올라갈수록 공급량이 늘어나죠. 자, 그런 서로 다른 이해관계들. 사는 사람은 싸게 사고 싶어 하고, 파는 사람은 비싸게 팔고 싶어 하고. 그러면 그 균형점은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가 바로 균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공급 측에서는 공급 측면에서 공급 과잉이지만 다른 말로 하면 수요 부족일 수도 있죠. 그리고 공급 측에서는 공급 부족이지만 수요 측면에서는 수요 과잉이라고 할 수도 있죠. 자, 보세요. 현재 공급이 부족한 상황, 즉 수요량이 더 많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사는 사람이 더 많아요. 사는 사람이 막 경쟁이 붙었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겠죠. 가격은 계속 올라갑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사는 사람이 줄어들겠죠. 파는 사람은 늘어나겠죠. 고기가 딱 만날 때까지, 그래서 균형에 이르는 점까지 만약에 공급이 부족한 상태라면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반대로 이 상태, 수요가 부족하거나 공급이 많은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또 파는 사람은 엄청 많이 팔겠대. 그러면 당연히 가격은 스물스물 내려가서 이쪽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딱 일치하는 그 점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가격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된다. 자, 이거는 주식시장도 똑같아요. 주식시장도. 자, 보세요. 주식시장도 현재가가 10,000원이라는 얘기는, 보세요. 여러분들이 현재가 창을 띄워놓으면 현재가는 10,000원이지만 매수가에 나 9,900원에 살게, 9,800원에 살게, 이런 사람들이 막 있잖아요. 9,700원에 살게. 또 매도가에 나 1,100원에 살게, 1,200원에 살게,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파는 사람은 비싸게 팔으려고 그래요. 당연한 거예요. 사는 사람은 싸게 살려고 그래요. 비싸게 팔려는 사람과 싸게 살려는 사람들이 가격을, 매수가 조금씩 가격을 올리고 매도가 조금씩 가격을 내리면 어디에서 만나요? 다 현재가에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거래가 결정되는 여기가 바로 균형 가격인 거예요. 균형 가격. 여기가 바로 균형 가격인 거예요. 균형 가격. 자, 균형 가격이 아닌 곳에서는 공급이 많거나 또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균형 가격에서 만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현재가 창에서 보면 거래가 안 될 때는 서로 막 싸게만 사려고 하고 비싸게만 팔려고 하고 만나는 접점이 없어요. 그런데 계속 내려오고 올라오다 보면 딱 균형 가격에서 만나게 돼요. 그게 바로 현재가예요. 그런데 현재가 창에서 가격적인 측면으로 보지 않고 좀 개념적인 얘기인데, 만약에 가치와 가격이 불일치하는 경우를 생각해도 비슷한 논리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가격이잖아요. 오늘 결정된 균형 가격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 회사의 가치는 이것과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가서는 가치와 가격이 같아지지 않을까?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왜? 이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는 이 가격에만 매수할래, 또는 매도하는 사람들이 나는 이 가격에 매도하려 하고 이 내놓은 금액들, 이 금액들이 바로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이 회사의 가치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 회사의 가치가 이 정도라고 갭이 좀 벌어져 있지만 그거는 단기적인 이야기고, 중장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이 일치되는 쪽으로 간다면 결국은 이 내놓은 가격들에서 형성된 가격은 가치와 같아지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장 경제에서의 가격은 어떤 의미가 있냐, 이 가격이. 의사결정의 도구예요. 그래서 이 가격이 딱 결정되면 이 가격에서 살 사람들은 사고 팔 사람들은 파는 거예요. 만약에 이 가격보다 더 주고 사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면 그 사람들은 완전히 땡큐 행복한 거죠. 그 사람들은 당연히 사겠죠. 근데 이 가격까지 생각 안 했어. 난 이 가격보다 더 싼 가격에만 사고 싶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거 사려고 안 하겠죠. 마찬가지로 공급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급 측면에 이 가격을 보고 공급자들은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5,000원이면 난 팔려고 했는데 10,000원에 지금 시장에 거래가 됐어? 무조건 팔아야죠. 5,000원에도 팔려고 했는데 10,000원에 거래가 되면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나는 20,000원에 팔려고 했는데 지금 10,000원에 밖에 거래가 안 돼요. 20,000원에 거래가 안 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안 팔고 갖고 있어야죠.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가장 중요한 도구예요. 가격을 보고 결정하는 거죠. 자, 우리가 백화점이나 마트를 가서 특히 저만 그런가요? 제가 좀 뭐 이렇게 부자 출신이 아니니까.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저는 사실은 디자인이고 마음에 들건 안 들건 일단 마음에 들면 입어보긴 하죠. 하지만 입어보면서 꼭 가격을 봅니다. 또는 입어보기 전에 가격 태그부터 보죠. 내가 살 수 있는, 내가 부담할 수 있는 가격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옷을 살 때의 1순위 기준? 뭐 잘 어울린다? 이런 게 아니고 가격이 내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냐가 결정되면 그리고 나서 마음에 들면 사는 거지. 마음에 든다고 다 사면 만수르인가요? 그죠? 만수르는 뭐 차가 몇 대가 있고 뭐 그렇다면서요. 뭐 비행기에 요트에 다 있다면서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한된 자원, 늘 말씀드리지만 특히 사람한테는 제한된 자원은 딱 두 개다. 시간과 돈. 시간과 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돈도 함부로 쓰면 안 되고 이 옷을 살까 저 옷을 살까 가격에 맞게 사야 되고 또 시간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을 할까 사랑을 할까 둘 다 하면 좋지만 반반씩 하든지 뭔가를 희생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벌어져요. 그게 바로 기회비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희소자원 배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급자 측면에서는 특히나 자원 배분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생산할까? 가격 저게 괜찮은데 저거 생산해야지. 그런 식으로 희소자원의 배분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또 시장에서의 가격의 의미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결국은 시장에서의 가격이라는 건 수요와 공급이 하나로 합쳐지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는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가격은 뭐다? 그 가격에서 팔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사고자 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팔고자 하는 사람도 없고 사고자 하는 사람도 없으면 그거는 균형 가격이 아니죠. 시장 가격이 아니죠. 그 다음 필수품보다 사치품이 더 탄력적.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가격 예를 들어 수요 측면에서 볼게요. 수요 측면에서 이런 기울기가 있고 이런 기울기가 있다고 쳐보세요. 수요 곡선이에요. 수요 곡선. 그럼 이 수요 곡선은 가격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떨어질 때 가격이 이만큼 떨어질 때 수요량은 얼마 안 줄었죠. 근데 얘는 보세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격이 떨어질 때 수요량이 이만큼 줄었죠. 같은 가격이 떨어진 거 치고 얘는 너무 많이 줄지 않았어요, 수요량이? 늘었죠. 가격이 올라간 걸로 칠게요. 여기에서 여기로 가격이 올라갈 때 수요량이 굉장히 조금 줄었죠. 얘는 여기에서 여기로 가격이 올라갈 때 수요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죠. 수요량이 줄었어요. 근데 얘는 많이 줄고 조금 줄고. 그게 무엇에 따라서 달라지냐면 바로 필수품이냐 사치품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필수품은 뭘까요? 쌀, 뭐 이런 거예요. 전기, 가스, 통신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없으면 못 사는 거. 전기가스 없으면 못 살잖아요. 물론 아끼면서 살 수는 있지만 쌀 아끼면서 살 수는 있지만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통신 아끼면서 살 수 있지만 핸드폰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필수품들은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우리의 소비가 큰 차이가 안 나요. 많이 절약할 수가 없어요. 쓰긴 써야 돼. 절약을 할 수 있을 뿐이죠.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올라도 그렇게 수요량이 많이 줄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은 사실은 나라에서 가격을 어느 정도 통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세랄지 가스료랄지 통신료 이런 거 나라에서 어느 정도 억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비싸지면 기업은 이득이에요. 왜? 비싸진 만큼 수요자들이 많이 안 사는 게 아니고 비싸도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전기, 수도, 가스, 통신, 쌀 이런 것들 필수품. 그래서 필수품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국가에 어느 정도 통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잘해야지 우리 서민들이 편안한 거예요. 그럼 서민들이 힘든 정책은 뭘까요? 필수품이 바로 올라가는 그런 시대. 그럼 우리는 월급은 그렇게 안 오르잖아요. 월급 200만 원 받다가 300만 원으로 50% 안 오르잖아요. 근데 무슨 막 가스료가 50% 오른대요. 전기세가 50%가 오른대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요? 못 살지. 그래서 필수품은 가격 탄력성이 적으니까 가격이 막 올라갔다 하면 안 돼요. 물론 내려가면 좋지만. 자, 사치품은 어떨까요? 바로 이게 사치품의 그래프예요. 이게 사치품의 그래프고 이게 필수품의 그래프예요. 사치품은 가격이 올라가면 팍 줄어들어요, 수요량. 자, 보세요. 여러분, 사치품이 뭐죠? 비싼 거, 옷 같은 거. 물론 싼 옷은 필수품이에요. 우리 빨개 벗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좀 고급 백화점 옷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백화점 옷 가격이 할인할 때 백화점에서 무슨 20% 썸머 세일만 하잖아요.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아세요? 사람들 다 백화점에서 세일할 때만 기다려. 왜? 사치품이니까. 우리 쌀을 살 때 마트 가면서 그 마트 주인한테 쌀 언제 할인해요? 하고 안 물어보잖아요. 왜? 쌀은 지금 당장 밥해 먹으려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백화점에 옷 사러 가면 물어보죠. 점원 누나한테. 여자분들, 언니, 이 메이커, 이 브랜드 할인 안 해요? 왜? 할인할 때 와서 살려고. 사치품이니까 지금 당장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사치품은 가격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필수품은 영향을 별로 안 받고 그런 걸 바로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 얘기를 쓰는데 주식 시장에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탄력적인지 아닌지가 어떤 걸 뜻하는지. 요즘 장은 거래소의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워낙 움직임이 좋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코스피 200 종목과 테마주와 비교하는 게 요즘 코스피 200 엄청 잘 갔는데 하고 하면 요즘 장의 특성이고 원래 평균적인 장에서는 테마주의 주가 탄력이 훨씬 큽니다. 그죠? 테마주의 주가 탄력이 훨씬 크고 코스피 200의 주가 탄력이 더 낮아요. 얘는 별로 주가가 많이 안 움직여. 얘는 주가가 엄청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거랑 비슷해요. 주식시장의 코스피 200은 어떻게 보면 기관과 외국인들한테는 필수품이에요. 기관과 외국인들은 코스피 200 종목을 꼭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현선물 차익 거래를 하기 때문이에요. 현물과 선물의 차익 거래를 하기 때문에 현물에 대해서 코스피 200에 대해서 일정 비율로 시장 비율로 가중치를 두어서 어느 정도의 비율을 편입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필수품이죠. 테마주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은 아예 건드리지도 않고요. 개인들도 사실은 가치 투자자나 기업 가치를 베이스로 하는 재무제표만 보는 사람들은 테마주를 웬만하면 안 사죠. 그럼 테마주는 누가 사요? 재료 보는 사람들만 사죠. 그럼 재료 보는 사람들만 사니까 사치품이죠. 안 사도 그만이에요. 기관과 외국인은 안 사고 일반 투자가들도 사실 테마주 안 사도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급등락이 심한 거고 코스피 200은 그만큼 급등락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의 가격 규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정부에서는 가격 규제를 때로는 합니다. 왜 할까요? 이 균형 가격이 잘못됐다고 사회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을 때
그래? 그럼 이 제안은 가격을 너무 낮추지 마. 또는 이 서비스는 가격을 너무 높이지 마.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분양가격제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볼게요. 분양가격제를 상한선을 두는 건 부동산 정책에 따라 있다 없다 하는데 일단 부동산 시장이 너무 투기가 심해지고 그러면 그럴 때는 분양가격 상한제를 두죠. 분양가격 상한제는 뭐겠어요? 균형점은 여기에요. 지금 시장의 균형점. 시장에서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 요만큼 있어요. 또 아파트를 팔겠다는 사람 이만큼 있어요. 그럼 이가 여기에서 가격이 결정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파트 가격이 10억이네? 30평대가? 너무 비싼 거예요. 이 서민들이 10억을 벌으려면 서민이라는 표현도 웃긴데 그냥 일반 국민이라고 할게요. 금수저 빼고 일반적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 월급 300만 원 받으면 1년에 하나도 안 써도 3천만 원이죠. 3년 벌어야지 1억이죠. 30년 벌어야지 10억이잖아요. 그럼 10억짜리 아파트, 30평짜리 아파트 살려면 30년 벌어야 돼요. 그러면 보통 한 30살 때부터 돈 번다고 생각하면 60살 돼서야지 60살 돼야지 30평짜리 아파트 하나 사는 거죠.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야 완전히 부동산 거품이야. 니네 새 아파트 할 때 그 분양가 너무 높이지 마. 분양가 낮춰. 그래서 분양가를 아예 일로 픽스를 시키는 거예요. 여기가 분양가예요. 분양가. 야 너네 분양가 원래는 30평짜리 10억에 분양하려고 그랬지? 7억에 분양해. 하고 여기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가격이 여기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겠죠. 왜? 시장보다 더 싸잖아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되면 그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게 뭐예요? 분양가가 시장가보다 낮아요. 그럼 이거 분양만 받으면 받자마자 피가 1억이부터 2억이부터 그게 이거예요. 피가 1억이부터 2억이부터 프리미엄 붙는다는 얘기죠. 10억짜리를 분양을 7억에 해요. 그럼 이거 분양 받자마자 3억이 올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너도 나도 사겠다고 수요자가 많아지죠. 그런데 반대로 공급하는 아파트 입장에서는 이거 분양가 상한제만 없으면 10억에 팔 수 있는데 7억에 팔래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공급을 줄이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있을 땐 수요가 늘 더 많아요. 공급보다. 그래서 경쟁률이 막 100대 1씩 올라가는 거예요. 왜? 100대 1 로또 복권이죠. 한마디로 100대 1, 1000대 1에 넣어갖고 당첨만 되고 분양만 받으면 2억, 3억 피가 붙으니까. 그게 바로 분양 상한가예요. 반대로 최저임금제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지금 많이 이슈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최저임금제 6,000원, 7,000원, 8,000원 올라가서 뭐 2020년까지는 10,000원까지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지금 현재 아르바이트 예를 들어서 균형점이 그냥 7,000원이라고 해봐요. 7,000원. 시간당 7,000원이 그냥 균형점이에요. 이 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쓰는 고용주들은 아르바이트 시장, 고용시장에서는 사장이 수요자죠. 왜냐면 아르바이트생을 쓰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수요 곡선이 사장이에요. 사장. 예를 들어 마트라고 해봐요. 마트 주인. 그러면 공급자들은 누구예요? 아르바이트생, 알바생. 자, 원래는 7,000원이에요. 시간당 7,000원에 편의점 주인하고 알바생들이 딱 균형을 이뤄서 좀 전국적으로 7,000원에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정부에서 발표를 합니다. 10,000원으로 해야 돼. 10,000원. 10,000원으로 한다는 얘기는 현재 시장 가격보다 높게 정한다는 얘기죠. 높게 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세요. 공급이 더 많아져요. 왜? 알바생 중에 내가 죽어도 시간당 7,000원 받고는 일 안 한다. 그런데 10,000원 준대? 하면서 알바생 중에 일을 더 하려고 많이 취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또 반대로 편의점 주인 중에는 내가 시간당 7,000원을 주고 뽑았지만 10,000원 주면 내가 남는 게 없는데 회사 이름 말하기 뭐하지 어떤 그런 대기업 횡포 이런 것 때문에 남는 것도 하나 없이 힘들게 편의점 하는데 알바생 7,000원에서 10,000원 주니 내가 차라리 밤샐래. 그럼 알바 안 쓴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 마트 주인의 수요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공급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경제학적으로는 이 수요 공급의 경제학적으로는 최저임금제가 되면 사실은 초과 공급이에요. 초과 공급. 초과 공급이란 얘기는 알바생들이 일자리를 뭐 한 10명 중에 한두 명은 잃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알바하겠다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것이고 쓰겠다는 사람들은 더 줄어드는 건 가격 구조 이론에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 시장에서 균형점이 이루어졌는데 어떠한 정책 때문에 예를 들어 야 아파트 가격 너무 비싸. 반대로 야 우리 젊은 친구들 요즘 취업도 힘든데 알바비 너무 조금이야. 더 많이 줘야 돼. 이런 시장의 실패. 어떻게 보면 이게 시장 실패 때문에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하는데 최저임금제가 좋다 나쁘다? 좋은 거죠. 왜? 나라에서 이걸 왜 정했겠어요? 이거 안 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그냥 뭐 시간당 무슨 3,000원 주면서 일부러 먹으면 안 돼요. 왜? 기본적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시장에만 맡기니까 시간당 무슨 3,000원 주고 5,000원 주고 이래요. 그러니까 야 그거 갖고 어떻게 살아? 뭐 시간당 3,000원 주고서 알바 시켜갖고 한 달에 30만 원 벌고 어떻게 살아?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라에서 이렇게 정했던 얘기는 이 제도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시장에서 정한 균형점이 아닌 점으로 이동함으로써 시장에서의 불균형은 또 나온다는 얘기죠. 시장의 실패를 고치기 위해서 정부에서 개입을 했는데 정부가 개입을 함으로써 또 다른 시장 실패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가격제 분양가 상한일 땐 초과 수요, 최저임금제를 사용하면 초과 공급이 어느 정도 예견이 된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수요 공급의 법칙 균형 이야기를 하고요. 탄력성은 앞부분에서 필수품이냐 사치품이냐에 따라서 수요 탄력이 조금씩 달라진다고 했는데 그 달라지는 내용들에 대해서 바로 조금 더 자세히 탄력성이라는 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뭔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니? 아까 제가 두 개 그려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변하니? 이렇게 변하니? 필수품의 수요 곡선, 사치품의 수요 곡선. 필수품보다 사치품이 더 탄력적. 야, 가격 이만큼 변하는데 수요량은 이만큼 변하잖아요. 가격 이만큼 변하는데 수요량은 이만큼 변하잖아요. 이게 탄력적. 이게 비탄력적. 그래서 코스피 200은 가격이 변해도 막 거래량이 갑자기 급등하거나 급락하지 않아요. 코스피 200은 가격이 막 변한다고 해서 갑자기 거래량이 막 10배가 되거나 10배로 줄어들거나 10배로 늘어나지 않아요. 왜? 필수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샀다 팔았다 안 해요. 그런데 사치품, 테마주 같은 경우는 가격의 급등락에 따라서 거래량이 엄청 차이가 나요. 왜? 그 종목은 꼭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집했다가 한 방에 다 풀어버리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죠. 주가가 한 2배만 오르면 주식수가 거래량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거예요. 코스피 200은 거래량이 많이 늘지 않고 테마주는 거래량이 많이 느는 이유가 바로 가격에 대해서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수품보다 사치품이 더 탄력적. 자, 수요 곡선이 비탄력적이면 가격이 오를 때 기업의 총수입은 증가.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주식 투자자한테보다 누구한테 중요하냐면 사장님들한테. 사장님들한테 중요한 얘기 할게요.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회원님들 중에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시는 분들은 이 마인드를 꼭 갖고 있으셔야 돼요. 수요 곡선이 비탄력적이면 가격이 오를 때 기업의 총수입은 증가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필수품들은 우리가 쉽게 소비를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격을 높이면 수요는 별로 안 줄어드니까 그 높인 가격만큼의 이익을 내가 다 먹을 수 있잖아요. 반대로 사치품 같은 경우는 가격을 쉽게 올릴 수가 없어요. 가격을 쉽게 올리는 순간 수요가 팍 줄어드니까 가격 올리는 것보다 더 큰 손실이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게 따지면 내가 팔고 있는 상품이
필수품이면 더 비싸게 받아야 돼요. 근데 역으로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세를 30%를 올리고 이 나쁜 놈들 막 이렇게 욕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필수품들은 나라에서 관리를 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의 재화가 꼭 의식주가 아니더라도 경쟁력에서 앞서거나 사람들 우리 거 아니면 못 사 뭐 이런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 제품들은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소비자들은 손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제품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을 조금 올리는 게 더 좋은 거고요. 만약에 반대로 여러분들의 사업이 필수품 제화 서비스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을 내리는 게 더 좋아요. 왜? 가격을 내리면 그 이상으로 수요량이 늘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식당 중에 뭐 가격 파괴해갖고 엄청 싸게 파는 식당 있어요. 뭐 고기 뷔페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식당 중에 대박 나는 식당들도 있거든요. 그런 식당은 왜 대박이 났을까요? 사람들이 막 줄 서서 먹으니까. 싸게 파는 만큼 그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화가 가격을 낮추면 여러분들한테 유리한, 그러니까 사업을 한다고 할 경우에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이 가격을 낮추어서 더 유리한 사업이 있고 가격을 높여서 더 유리한 사업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완전 필수품, 완전히 가격을 높여도 사람들이 다 사야 되는 건 웬만하면 우리 같은 개인들이 사고 팔 수 있는 것들이 팔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전기, 뭐 누가 전기 아무나 팔 수 있나요? 한국전력만 팔잖아요. 가스공사만 팔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너무 필수품이기 때문에. 개인 회사에서 담당했다가는 전기세랑 가스값이 지금 엄청 올라갔을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우리 주식 투자 쪽에서 본다면 경기 불황이나 원재료 가치 상승으로 가격이 오를 때 필수재의 주가가 오른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라면을 생각하시면 좋아요. 여러분들 라면이 사치재예요, 필수재예요? 라면을 사치재라는 세상에 어딨어? 그렇지 않아요? 아니 무슨 10만 원짜리 한정식이나 10만 원짜리 호텔 뷔페는 사치재지만 의식주 중에서 식 중에도 비싼 밥들 막 뷔페 갔는데 막 롯데 무슨 소공동 라스했는가 뭐 하여간 그거 한 10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예전에 뷔페 뭐 한 6, 7만 원 했었는데 요즘 한 10만 원 가까이 돼. 한정식주 강남에 좀 유명한 한정식집 가면은 1인분에 막 한 15만 원, 15만 원씩 해요. 우리 강남 여기 무화잠이라는 개요리 집도 막 뭐 1인분에 막 15만 원씩 해요. 그런 식당은 사치재죠. 한 끼에 막 10만 원 넘어가면. 그런데 라면은 뭐예요? 라면 사치예요? 필수죠. 쌀 없어갖고 라면 먹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면 경기가 지금 안 좋거나 또는 원재료 가치 상승, 즉 원재료 가치는 뭐죠? 예를 들어 라면의 원재료 가치는 뭐예요? 바로 밀이죠, 밀. 근데 이 밀 가격이 올라갔어. 어쨌든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라면값이 올랐어요. 라면값이 올랐어. 그럼 라면값이 오르면 라면 회사는 좋은 거예요. 왜? 라면값이 올라도 라면 사 먹는 사람들이 많이 줄이지 않는다니까요. 옷값이 오르면 옷을 사는 사람들이 옷을 안 사지만 라면값이 오르면 조금 줄여요. 라면 왜 이렇게 비싸졌어 하면서 안 먹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라면 같은 필수재들이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가면 주가도 올라가요. 여러분들이 기사를 보다가 음식료주 막 주가 올라갈 때 보면 뭐 국제 밀 가격의 인상으로 인해서 밀가루가 인상됐고 그래서 라면값이 올라갔습니다. 그거는 라면 만드는 회사의 호재예요. 왜? 필수품이 가격이 올라가면 그 회사는 유리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식 투자하면서 그 주식 상장 기업에서 만드는 제품들이 필수재인지 필수품인지 사치품인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필수품이라면 필수품이 가격이 올라갔다고 하면 그 회사의 주가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필수품이 아니라면 필수품이 아닌 재화를 가격을 올렸다고 해서 그 회사의 주가에 크게 긍정적이진 않아요. 왜? 가격 올리면 그만큼 안 사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주의하시고요. 공급 측면에서 탄력성은 수요보다 훨씬 중요하진 않아요. 공급 측면에서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할 때 공급량이 어느 정도 변하는지의 이야기고요. 대부분 단기보다 장기에 더 탄력적이다. 무슨 뜻이냐면 보세요. 수요는 장기, 단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을까요? 수요자는 내가 사든 안 사든 지금 당장 결정하는 거예요. 옷값이 많이 비싸졌네? 아, 오늘 옷 안 사. 지금 결정하잖아요. 라면값이 올랐네? 아, 어떡할까? 그래도 라면은 먹어야지. 오늘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특히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업자 입장에서 보세요.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오늘 제품 가격 올라갔다고, 야, 오늘 올라갔으니까 만들지 마. 공급 측면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면 더 공급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가격 올라갔어. 야, 오늘 가격 올라갔으니까 엄청 더 많이 만들어내. 그렇다고 오늘 하루아침에 더 많이 만들 수 있나요? 아니면 오늘 가격이 내려갔다고, 야, 기분 나빠, 만들지 마. 이제 우리 제품 만들지 마. 이럴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공급 측면에서 단기적으로는 가격에 따라서 공급량이 별로 변하지 않아요. 가격이 오늘 오르고 내일 내리고에 따라서 공급량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변할 수 있겠죠. 왜? 공장을 증설한다거나 공장을 축소한다거나. 대표적으로 예전에 허니버터칩이 히트쳤을 때 허니버터칩 혜태제과에서 그 허니버터칩 라인을 증설한다. 뭐 이런 기사가 몇 달 있다 나왔어요. 몇 달 동안 정말 팔아야 할 때 못 팔고 몇 달 있다 증설을 결정했다는 얘기는 이 제품에 대한 공급량을 조절하는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장기에 탄력적으로 바뀌는 거지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일주일, 이주일로는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식 투자자에게 이 탄력성 특히 여기 필수재의 가격이 오를 때 주가가 오른다. 자, 이 정도로 2장 수요와 공급의 법칙, 수요, 그리고 공급, 그리고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균형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력성까지 이 정도로 수요 공급의 법칙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